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1차 수사는 경찰이 맡고 수사 보완과 기소는 검찰이 맡는 방향인데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에선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시행될 경우 경찰의 부실 수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로 꼽혀온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연결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태평양 사령관 출신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주도했던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사드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사라진다면 사드 배치에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다고 밝힌 것으로 북미 간 비핵화 후속 협상을 앞두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쇄신안이 나온 지 사흘 만에 첫 의원총회를 열고 5시간 넘게 토론했지만 계파 갈등만 확인한 채 당 쇄신 방향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정계 사퇴 압박을 받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는 항공기 예약을 바꿔가며 오늘 새벽 조용히 귀국했습니다.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의 용의자 55살 이모 씨가 주점에 손님이 몰릴 때까지 3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님들이 피하는 걸 막으려고 출입문 손잡이에 대걸레를 끼운 뒤 비닐봉투로 묶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진 침대 라돈 매트리스 사태가 50일이 다 돼가지만 아직 수거되지 않은 매트리스가 10,000개가 넘고 수거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사용자도 상당수입니다. 실내 스크린 야구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스크린 야구장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술을 마시고도 타석에 설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한 연립주택단지로 들어가는 길목을 승용차 한 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사유지라며 주민들이 사용하던 이 진입로를 막아버린 건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당신의 이야기가 월드컵을 더 즐겁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 1차 수사는 경찰이 맡고 수사 보완과 기소는 검찰이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자치경찰제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안의 당사자인 검경은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권한을 더 갖느냐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뉴스룸은 검경 수사권의 핵심 내용과 함께 이 안대로 될 경우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조정안의 내용을 고석승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정립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우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불기소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1차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 셈입니다. 다만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부패범죄 등 일부 특수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의 권력 비대화를 우려한 검찰이 그간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자치경찰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이 안대로 되면 경찰은 60년 넘게 계속됐던 검찰의 수사 지휘를 벗어나서 1차적으로 온전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검찰 권한을 누르면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검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 권한과 함께 부패와 경제범죄 등을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서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 방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엔 검찰이 개입하거나 지휘하는 게 금지됩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는 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4년 만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돼 강력 형사사건 등에서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모든 걸 내려놓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땐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고소 고발인이나 피해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통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뒤에도 부패와 뇌물 사건 등 특별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권한은 유지됩니다. 그간 검찰권이 자주 남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건에서 그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경찰이 아직 이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검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 것이죠. 결국 정부 발표를 종합해보면 경찰과 검찰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이번 조정안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겉으로만 재량권이 확대됐을 뿐 검찰의 권한이 줄어든 건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검찰에서는 수사 지휘권 폐지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조직이 서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밥그릇 싸움이 여전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입장에서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경찰청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정안의 핵심을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 권한 남용을 방지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실리는 검찰이 가져갔다는 불만도 큽니다.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고 정리했지만 사실상 특수사건이란 명목으로 대부분 주요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영장 청구는 여전히 검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됐다고 해도 경찰이 100%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검찰 내부에선 경찰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되는 법리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이 허울에 불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경찰이 보안 수사 요구에 불응하면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지만 경찰청장이 거부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 이미 끝난 사건이라며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안대로 시행이 됐을 때 과연 일반 국민의 삶에는, 즉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이겠죠. 사회부 취재기자와 함께 거기에 중점을 둬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렇죠.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됐을 경우인데 오늘 발표한 방안이 그대로 실시되면 긍정적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같은 사건인데도 경찰과 검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조사를 받는다, 이런 불만이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혹은 순차적으로 경찰 갔다 검찰 갔다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이 되면 이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이 고소고발 그리고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 그리고 수사 종결 권한을 경찰에 줬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경찰이 일단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사실상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경찰에서 조사받고 또 검찰에서도 조사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경찰이 결론을 정해서 나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다. 다시 말해서 수사 종결권을 주면 그런 점도 있겠으나 반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혹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사건 당사자의 이의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 경찰이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를 하는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이의가 제기되면 검찰은 무조건 사건을 다시 봐야 하고 부실 수사 여부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안에도 허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면 뭐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겠죠. 예. 피해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사건을 음주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종결시켜도 검찰에서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가령 음주운전자의 부탁 등을 받고 사건을 덮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예. 뭐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군요. 이런 경우에는. 자, 사건 당사자들이 변호인들로부터 조력을 받는 단계도 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까지 가야 이제 변호인을 의뢰를 했다가 이제는 이게 경찰에서 끝나버리니까 어찌 보면 변호사 업계는 반길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선 경찰관 그리고 변호사들의 말을 좀 종합해서 들어보면 예. 현재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일단 경찰 단계에서는 일단 어떻게든 혼자서 좀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막상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가면 그제서야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사건을 끝낼 권한이 경찰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당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에서 이제 내년부터 일부이긴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이 경우는 사실 좀 우려되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일단 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경찰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 또 지역 특화된 그런 치안 활동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곳이 이미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인 제주가 있는데요. 이 관광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공항이나 또 주요 관광 지역의 주요 경력을 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또 이 자치경찰을 기존 경찰과 별도로 추가로 채용을 했을 경우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한계도 명확한데요. 이 경찰관이 국가공무원 기존 신분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이 신분이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자체 예산이 충분치 않은 곳이라면 인건비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는 곧 인력 부족 그리고 치안력 공백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까지 소방직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소방직도 지금 다시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기로 했죠. 예. 또 이제 자치경찰과 만약에 이 지방 유력 인사들이 유착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얘기한 그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그런 우려 아닐까요? 우리의 그 사회적 문화를 볼 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룸 2부에서는 그동안의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권 독립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온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을 잠깐 좀 연결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한 입장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정부의 조정안은 아직까지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최종적인 내용은 국회를 거쳐야 확정이 됩니다.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도 여야와 검경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미 기자. 오늘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선 국회가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 등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하반기 원구성도 못하고 있어 당분간 관련법 개정 논의는 어렵습니다.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집중 논의하겠다며 출범시킨 사법개혁특위는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여당에선 특위를 연장해 국회 정상화 이전에라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가능한 한 사개특위를 연장해서 7월, 8월 국회는 비록 쉽는다고 하더라도 사개특위를 열어갖고 어떤 성과를 내야 되지 않나. 국회 밖에선 검경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 등을 놓고 경찰은 사건 종결 후에도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할 수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경찰이 요구했던 영장 청구권 문제도 다시 거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 사항이라 당장 점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개헌이 되지 않은 한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률로도 불가능한 것이고 또 두 장관님의 합의로도 불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법 개정 협의가 장기화되고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수사권 조정 취지 자체가 흐려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폐기 논의가 나왔을 때 그러면 사드는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실마리가 될 만한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태평양 사령관 출신으로 바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주도했던 당사자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사드의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사드 배치에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발언인데 청문회 이후 엿새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사청문회입니다. I think we are in a dramatically different place. I think the whole landscape has shifted. 해리스 지명자는 먼저 첫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달라진 안보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 재임 시절 사드 배치를 주도했던 그는 사드는 북한으로부터의 방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put the THAAD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with South Korea, that alliance decision, because of the threat from North Korea. So there would be no justification for it if there wasn't no North Korean? I don't think there'd be a justification. Is not the issue. I think there would be no need for it. I mean, it is there. It's a very tactical system designed for ballistic missiles coming from North Korea. 북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해리스 지명자의 이번 발언으로 사드 철수 문제가 남북미중 4개국 간 주요 안보 의제로 부상할 조짐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가가와현 등 9개 현 지자체에 훈련 중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아베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여러 차례 보낸 것의 연장선상으로 분석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미군의 유해 200구를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유해 송환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동력이 될 큰 이슈지요.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하루 이틀 뒤 송환 절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Our great fallen heroes, the remains, in fact today already 200 have been sent back. 현지 시간 20일 밤 미네소타주에서의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일 경우 한국전 당시 북한 지역에서 실종됐던 미군의 유해를 송환하겠다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약속을 북한이 처음으로 이행한 셈이 됩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실제로 유해가 송환이 됐는지 송환 절차가 시작된 것을 트럼프 특유의 과장화법으로 말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조만간 유해 송환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직접적인 비핵화 조치는 아니지만 싱가포르 회담 후 북한의 첫 대응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추가 협상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CBS 방송은 김 위원장이 곧 파괴할 것이라고 약속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은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유성 발사장이라며 다만 구체적 파괴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화성 15형 ICBM이 개발된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 측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협상 상대를 아직 통보하지 않고 있어 북미 간 추가 협상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북미 회담 이후에 비핵화 후속 협상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 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나오던 북한 관련 트윗도 침묵 모드입니다. 그 사이에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북한에 빨리 움직이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달여 만에 이른바 나쁜 경찰력을 재개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북중 정상회동 이후에 나온 반응이어서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North Korea is prepared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ts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its ballistic missiles. Well, they've said they would do it. 볼턴 보좌관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폐기 대상에 생화학 무기도 포함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결정적이고 극적인 선택에 맞닥뜨려 있다며 비핵화 후속 협상의 속도를 주문했습니다. Lengthy delaying talks, I think, are not in store. I think we'd like to move quickly, and if they're serious, North Korea should want to move quickly too. 볼턴은 북한의 행동도 주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방중 이후 북한과 중국 관영 매체들이 전하는 두 나라의 공조를 의식한 일종의 견제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속도를 강조하는 볼턴과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북한에 밝은 미래를 주겠다고 했고 너무 늦기 전에 북한에 다시 가야 할 것 같다며 세 번째 방북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볼턴과 폼페이오의 역할 분담이 2라운드에 접어들며 북한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중국 방문은 경제 문제에 방점이 찍혔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장에도 군복을 입은 채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노광철 인민무력상인데요. 경제 시찰에 왜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 나서느냐? 이유가 있다고 하는군요. 신진 기자입니다. 베이징 교통센터를 둘러보는 김정은 위원장을 군복을 입은 남성이 수행합니다.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격인 인민무력상 노광철입니다. 노인민무력상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도 수행단에 꼈는데 밤중에 식물원과 전망대를 관람할 때도 김 위원장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국방 책임자가 경제 시찰 현장까지 번번이 수행하는 까닭은 뭘까? 그건 바로 노 인민무력상이 북한의 군수 경제를 책임지는 제2경제위원장 출신으로 현재도 경제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에선 주요 토목공사를 군이 책임집니다. 당장 지난달 원산의 고암 답촌 구간 철도 개통식을 보면 군인들이 작업에 동원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때 외신 기자들이 묵었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인 이 지구의 건설도 인민군이 맡아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진 노선 대신 경제발을 택한 북한에서 변화하고 있는 군부의 역할이 노인민무력상의 행보를 통해서도 감지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 4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남북러 경제협력을 강조할 예정인데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체제 보장이라면 이 남북러 3자 경제협력은 경제적 체제 보장의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우리 대통령으론 처음입니다. 이번 방문의 키워드는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입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언급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 한반도 비핵화 흐름이 급물살을 타며 의미가 확장된 상태입니다. 먼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 기초를 다지고 남북러 경제협력으로 공동번영의 토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체제 보장인 남북미 종전선언과 경제적 체제 보장 성격의 남북러 삼각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반도 평화가 더 튼튼해진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입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 간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전체의 다자평화 안보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걸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예정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남북러 삼각협력 프로젝트가 집중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4일 열리는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의 멕시코전 경기도 관람할 예정입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예, 문 대통령은 잠시 후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들어온 대로 뉴스룸 2부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500억 달러 상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날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겨누는 칼끝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몽둥이를 들어봤자 소용없다고 했고 미국도 중국이 경제적 침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들입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몽둥이를 든 미국의 행동은 백해 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美方习惯于举着大棒谈判的手段，但这对中国不管用。 관영 매체가 무역 테러리즘이란 격한 표현으로 비난한 데 이어 중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반이성적이라고 몰아세운 겁니다. 미국도 조직적 반격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정책국은 중국의 경제적 침략 행태, 통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와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를 낱낱이 해부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무역고문은 분명 중국이 잃을 것이 더 많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가 이루어지면 대미 수출액이 3,700억 달러 이상 더 많은 중국이 결국 무릎을 꿇게 될 거란 의미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파장 예측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 쇄신안이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김성태 대표 대행은 더 이상 계파 갈등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일갈했지만 친박 쪽에선 김대행부터 사퇴하라는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5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지만 생산적인 내용은 별로 없어 보였다는 것이 현장을 지켜본 안지현 기자의 전언입니다. 토론에 앞서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계파 갈등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열하고 또 다시 싸워야 하는 그 구조는 저 직을 걸고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통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친박계에 목을 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모에 대해 해명을 하겠다며 비박계 박성중 의원이 발언 신청을 하자 곧바로 민감한 반응이 쏟아집니다. 비공개로 전환되자 친박계 의원들은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물론 김성태 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대행이 일방적으로 당 정체성을 흔드는 쇄신안을 내놨다며 또 다른 독선과 새로운 독주라고 비판하면서입니다. 일부 의원은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이 탈당한 만큼 비박계 최다선 김무성 의원도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후로도 참석한 80여 명 중 30명 넘는 의원들이 발언을 신청해 의총은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쇄신안의 핵심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파 간 갈등만 재확인하고 의총은 막을 내렸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다시 기각이 됐죠. 법원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발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오늘 종로에서 또 집회를 열었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다시 모였습니다. 이명희 씨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된 걸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말에 기대를 했으나 역시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과연 이게 일반인이었으면 그렇게 유야무야 기각이 됐을까. 시민들도 평소보다 더 많이 모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계속 감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 18일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필리핀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해 평창동 자택에서 일을 시켜온 혐의입니다. 법원은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2번 기각되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입국 당국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전북 군산의 유흥주점 방화 사건은 계획 범죄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범인이 미리 기름을 훔치고 3시간 넘게 기다려서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노렸습니다. 또 손님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에 대걸레를 끼워두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55살 이모 씨가 어선에서 훔친 기름을 들고 주점 앞으로 걸어갑니다. 4시간 가까이 지난 뒤 주점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이 씨는 빠르게 도주합니다. 이 화재로 3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범행 3시간 반 만에 체포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점 측이 외상값을 10만 원 더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네. 이 씨가 준비한 기름은 이날 오후 6시쯤 군산 내양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훔친 겁니다. 하지만 바로 불을 지르지 않고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평소 단골이었던 주점에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노린 겁니다. 불을 지른 직후 손님들이 나오지 못하게 출입문에 걸레 자루를 끼워두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에 불을 지르겠다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했다는 걸 진술하고 있어요. 아주 계획적이고. 이 씨는 본인도 전신의 70%가량 화상을 입고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2018
라돈 매트리스 사태가 불거진 지 50일이 다 돼갑니다. 대진 침대 측의 수거 작업이 더디자 지난주엔 집배원들까지 작업에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거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 만여 곳에 이릅니다. 오효정 기자가 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들어가지 마. 동화책을 가지러 자기 방에 들어가려는 아이를 박모 씨가 막아섭니다. 방은 라돈 매트리스가 차지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이어서 함부로 내놓지도 못해 집안에 쌓아둔 채 2달째 수거 일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주말 집배원까지 동원해 전국에서 2만여 개를 수거했지만 박 씨 집엔 소식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가져가겠구나 했는데 누락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정부 집계에 따르면 이렇게 아직 남은 수거 대상 매트리스가 10,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접수를 한 20번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접수조차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모 씨는 최근 이모 집을 방문했다 대진 침대를 발견하곤 부랴부랴 수거 접수를 했습니다. 70대 이상인 분들은 보통 이렇게 인터넷이나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그런 데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지난달 24일 원안위는 한 달 안에 문제의 매트리스를 모두 수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정부도 대진 측도 남은 매트리스 수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대진 침대 사용자들보다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갔다 라텍스 침구를 사온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도 라돈이 많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은 수거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함부로 버릴 수도 없어서 더 난감합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이모 씨는 9년 전 태국 여행을 갔다 사온 라텍스 침구를 최근 치웠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라텍스 침구류에서도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간이라돈 측정기를 대보니 39.1 피코큐리가 기록됩니다. 환경부가 정한 실내 공기질 기준치의 10배에 가깝습니다. 너무 황당했죠. 건강에 좋다고 쓴 건데 오히려 이 방사선 덩어리를 안고 잤다는 게. 하지만 이 씨는 이 라텍스를 처리할 방도가 마땅치 않습니다. 동남아에서 개인이 구입해 가져온 경우 정부가 수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억울한 게 돼지는 오히려 수치가 5, 6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거의 10배가량이 나왔는데 수거나 이건 집에 보관할 수도 없고요. 답답한 마음에 해외의 라텍스 판매 업체에 연락도 해보지만 업체는 모르셉니다. 라돈이라는 게 이 제품의 교환 사유나 문제 사유에 있는 매뉴얼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미 인터넷 카페에는 한 달 만에 비슷한 처지의 사용자들이 17,000여 명 모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실내에서 쉽게 야구를 즐기는 스크린 야구장 찾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보호 장비도 제대로 없고 술 마시고 이용하다 사고 나기 일쑤입니다. 안전 규정 자체가 없어서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주부 신혜진 씨는 지난해 연말 가족과 스크린 야구장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6살 딸의 손가락이 부러진 겁니다. 아이 손 있는 쪽으로 공이 날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공이 날아왔을 때 맞아서 다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전국 주요 스크린 야구장 30곳을 조사했더니 딱 한 곳만 빼고는 보호 장비를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16곳은 보호 장비가 아예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스크린 야구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중 41%가 술을 마시고 야구를 하다가 일어난 겁니다. 30곳 모두 술을 팔았는데 대부분 술을 마시고도 타석에 설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 야구장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는 건 자유업으로 분류돼 별다른 안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슷한 시설인 스크린 골프장은 체육시설업 등으로 분류돼 보호장비나 소방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전남 장성군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트랙터가 빠졌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지난 10여 년 동안 6번째입니다. 이번 싱크홀은 지난번 홀들보다 너비는 좁지만 그 깊이가 상당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논가리 작업을 하던 트랙터 바퀴가 절반쯤 파묻혔습니다.
바퀴가 빠진 틈 사이로 물이 흘러들어갑니다. 지난 7일 전남 장송군 와룡리의 한 농경지에서 폭 2m, 깊이 3m가 넘는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이곳 주변에는 크고 작은 집안 침하 현상이 대여섯 차례 생겼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호남 고속철 선로와 90m 떨어진 논에 길이 10m의 대형 싱크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싱크홀은 이전 것에 비해 폭은 좁지만 깊이는 더 깊습니다. 논바닥이 한꺼번에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농사를 아예 접기도 했습니다. 모내기 할 때 물을 집어넣을 때마다 집안 침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앞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인근 시멘트 회사가 추가 광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송군청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과 민간조사단체, 시멘트 회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를 시작했지만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오늘 울산에서 매캐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곧바로 조사를 해봤지만 이번에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정체불명의 가스 냄새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울산 방어동의 이 초등학교에선 수업 중에 창문을 모두 닫았습니다. 매캐한 가스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거의 그 가스 키면은 그 약간 그 초기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 약간 어지럽다는 애들도 있었어요. 일부 시민들은 도시가스가 새는 줄 알고 가슴을 졸였습니다. 너무 심하게 나서 제가 여기 밸브를 잠궜어요. 혹시나 싶어서. 울산 소방본부에는 오늘 정오부터 2시간가량 악취 민원 신고가 43건 접수됐습니다. 소방과 울산시, 해경까지 긴급히 조사에 나섰지만 바람에 휩쓸리는 냄새만 따라다니다 허탕을 쳤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때쯤 되면 또 안 나고 그러다가 또 다른 곳에 또 가스 냄새 난다 신고가 그것도 또 마찬가지 이렇게 남서풍 쪽을 따라서 이동하더라고요. 정체불명의 가스 냄새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 7월엔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난 직후 가스 냄새가 퍼져 대지진의 징조라는 괴담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울산시는 조만간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지만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지 미지수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세계적인 가구 브랜드 이케아에서 파는 강화 유리 제품이 또 폭발했습니다. 유리컵에 이어 이번엔 선반입니다. 이케아 측은 강화 유리의 특성이라면서 위험하지 않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식탁 위 선반 유리가 폭발하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막 산산을 팍 하고 진짜 집이 울릴 정도로 이 천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파편은 집안 곳곳에 튀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 의자에 앉아서 그러면 무슨 일이 진짜 일어났을지 진짜 상상조차. 2015년 이케아에서 구매한 이 제품은 지금도 매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충북 청주에서도 이케아의 강화유리 TV 선반이 폭발하듯 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나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화유리에 작은 균열이 생기거나 불순물이 들어가면 스스로 폭발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자동차나 화장실에 쓰이는 강화유리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비산 방지 필름을 부착합니다. 이케아 스웨덴 본사는 JTBC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유리 조각들이 큰 소리와 함께 넓게 퍼질 수 있지만 파편이 날카로운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강화유리가 폭발하면서 빠른 속도로 파편이 튀기 때문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JTBC 전영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규슈 지역 탄광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들의 기록이 담긴 문서와 사진이 대거 공개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한 제1동포가 평생을 바쳐서 모은 기록들입니다. 과거를 외면하는 일본 정부가 꼭 봐야 할 것들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일본 큐슈현 아소의 요시쿠마 탄광 지도입니다. 거칠게 그려졌지만 탄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탄광을 운영하던 아소 산업의
건강보험대장엔 강제징용된 조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보험 취등일 등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탄광으로 끌려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철도와 숙박 영수증도 있습니다. 노역을 견디다 못해 숨진 뒤 사찰에서 화장된 조선인 사망자 명부까지 모두 3년 전 세상을 뜬 제1동포 김광열 씨가 40여 년간 큐슈 지역을 샅샅이 훑어 찾아낸 기록물입니다. 그간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남았던 강제징용의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직접 촬영한 군함도 사진 등 2천여 점에 이릅니다. 국가기록원은 일본어 번역 작업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김 씨의 기록물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2,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부모와 생이별시켰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무관용 이민 정책이 한 달여 만에 폐지됐습니다. 부인 멜라니아와 장녀 이방카가 가슴 아파한다면서 철회했는데 교황도 나선 전 세계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륵국자 부모와 자녀를 함께 수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Keeping families together,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sure that we have a very powerful, very strong border.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부모와 아이의 분리 수용은 불가피하다던 전날까지의 입장과 정반대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딸 이방카와 부인 멜라니아도 가슴 아파하고 있고 나도 가슴 아프다고도 말했습니다. 국경 순찰대에게 몸수색을 당하는 엄마 옆에서 울고 있는 2살 아이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들끓은 국내외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겁니다. 전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동 격리 정책이 부도덕하고 카톨릭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미국 카톨릭 입장을 지지한다며 트럼프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법을 존중해야 하지만 가슴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멜라니아에 이어 정책을 끝내야 한다는 이방카 보좌관의 권유도 정책 폐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벨위원회의 한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미국이나 세계의 도덕적 지도자가 아니라고 비판해 노벨 평화상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북극곰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24살이고 이름은 통키입니다. 북극곰에게 한국의 여름과 좁은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겠죠. 자폐 증세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이제라도 좀 편히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11월이면 생태 조건이 맞는 환경을 찾아서 영국으로 떠납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북극곰 통키입니다. 하루 종일 좁은 우리를 빙빙 돌고 그게 아니면 가만히 누워 아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른바 정형행동인데 사람으로 치면 자폐 현상입니다. 북극곰은 1시간에 5km를 뛰어다니며 수영하고 사냥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통키는 태어난 뒤 대부분의 시간을 좁고 단조로운 우리 안에서 지냈습니다. 지난 1995년 경남 마산의 한 유원지에서 태어나 2년 뒤 지금의 테마공원으로 옮겨온 뒤 한 번도 이곳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름이면 30도를 넘는 덥고 습한 날씨를 견뎠고 2015년 친구 민키가 죽은 뒤엔 내내 혼자였습니다. 올해 24살, 사람 나이로는 70을 넘긴 통키가 이제 새로운 삶을 찾게 됐습니다. 오는 11월 영국 요크셔 야생공원으로 이사합니다. 요크셔 야생공원은 북극곰 서식 환경과 비슷한 조건으로 조성됐습니다. 통키는 생애 마지막에야 처음으로 넓고 추운 곳에서 뛸 수 있게 됐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대법원이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낸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전국을 돌며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 9명을 검거해서 전국 총책인 55살 이모 씨와 목포 지역 총책인 4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전국 14개 지역에서 도박판을 열고 뒷면에 형광 물질로 무늬와 숫자를 표시한 목카드와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준비해서 사기 도박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30일 화성에서 시작된 작은 먼지 폭풍이 행성 전체를 휘감는 대형 폭풍으로 번져서 2007년 이후 최악이라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밝혔습니다. 핵추진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활동하는 게일 분화구 주변은 대기의 태양빛 차단율을 보이는 타우 수치가 8.0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990년대 영국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하며 456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서 영국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영국 남부 고스포트 전쟁기념병원 사건을 조사한 독립 패널단은 현지 시간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매일 오가던 집 앞 도로나 골목길을 갑자기 다니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해온 길을 땅 주인이 내 땅이라면서 지나다니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밀착 카메라 김노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염리동 주택가 골목입니다.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다녔던 길인데 이달 초 갑자기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주택가로 이어진 이 골목길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렇게 철제 펜스가 이달 초 설치가 됐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지금은 모두 철거가 됐는데요. 바닥에는 당시에 박혀있던 철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땅 주인은 관할구청에서 도로라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수년간 소송 끝에 사유지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펜스 쳐놨던 부분이 소유자 개인 사유지예요. 자기 땅에 대한 권리를 갖겠다는 걸 아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적인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주인은 자신의 땅이라는 안내 현수막도 내걸고 재산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철제 펜스와 담벼락 사이는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애들 학교에서 가라고 이만큼 있는 철조망은 다쳤을 텐데. 주민 반발과 항의에 결국 땅 주인은 펜스를 자진 철거했습니다. 연성도 높아지고 주민들이 막 동네에 가서도 막 항의하고 막 그랬었대요. 소유자랑도 싸우고. 땅 주인이 바뀌면서 기존 주민과 갈등을 빚는 곳도 있습니다. 인천의 한 연립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길목을 막아선 이 차량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차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차 앞유리창에는요. 토지 무단 사용 금지 및 반환 청구라고 적힌 글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뒤로 약 70m 구간이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땅 주인이 도로 진출입로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이 해결하기잖아요. 요즘에 아니고 여기 140몇 세대예요. 연립주택 진입로 일부를 소유한 땅 주인이 주민들에게 사용 중단을 요청한 건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15일까지 기한을 줄 테니 그 안에 매입 의사를 밝혀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걸 막겠다. 도로로 쓰이던 해당 부지를 경매로 받은 새로운 땅 주인이 매입을 요청한 겁니다. 이게 경매로 넘어갔더라고. 우리도 몰랐어. 이혼은 우리한테 하라 이거야. 그러시고 1억 7천인가 얼마를 얘기했는데. 구청과 경찰은 사유지가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청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행정상에 미스가 있는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교통방해죄는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방법은 거기 벽을 헐어서 새로운 도로를 만드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뿐인 진입로가 막히면서 단지를 찾아온 차량들도 줄줄이 멈춰섭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JTBC 취재진인데 차 여기 세워두신 분인가 해서. 제가 일하면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인터뷰할 의사 없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구청과 경찰은 뒤늦게 차량을 견인 조치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차량 견인 협조 공문이 저희한테 왔더라고요. 투명에 방해를 하고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해가지고. 재산권 피해를 내세우는 땅 주인과 도로 통행 공익성을 주장하는 주민들 사이 갈등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끊이지 않는 사유지 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해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선없이도 강력한 무선 청소기 LG 코드 제로 T9. 당신의 발걸음에 맞춰 스스로 따라오고 알아서 피하고 무선 최고 250W로 흡입력은 더 강력해졌다. 어떤 청소든 더 강력한 흡입력으로 무선 청소기의 새로운 기준 LG 코드 제로 T9.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스갯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름 심각한 이슈인데 우스갯소리로 시작한다고 해서 너무 나무라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찰들이 산으로 도망간 범인을 잡기 위해서 역시 산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며칠을 헤맸는데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로부터 또 며칠이 더 지난 뒤 경찰은 곰을 한 마리 잡아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아니, 잡겠다는 범인은 어디로 가고 곰을 잡아왔나? 그때 곰이 울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바로 범인입니다. 곰이 범인이 된 사연은 무엇일까? 산속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곰도 범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경찰. 이를테면 검은 농담, 씁쓸한 우스갯소리입니다. 내가 손대면 다 입을 열게 돼 있다고 말했다는 그 시절 고문 기술자의 그 섬뜩했던 발언까지 기억에서 되살릴 생각은 없었지만 지은 죄가 없으나 지은 죄라 자백해야 했던, 그리고 권력이 그것을 요구했던 시절은 엄연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독재 시기에 있었던 정치적 사건들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0년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목격자는 오히려 범인으로 몰려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경찰은 18년 뒤에 진범이 잡힌 다음에야 그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1999년 삼례 나라 슈퍼 살인사건에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소년들 역시 재심 끝에 무죄가 선고돼서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사례는 너무나 많아서 예로 들기도 벅찹니다. 각종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청장과 치안감들의 사례가 있었고, 이른바 사랑의 정표를 받아 챙긴 벤츠 여검사는 물론이고 조희팔에게 뇌물을 받거나 공짜나 다름없는 주식을 받아 챙긴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검사장도 있었습니다.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을 보호하겠다. 오늘 청와대 발표 이후에 검경은 모두 어수선합니다.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는 어느 쪽이 권한을 더 가져가는 것이냐, 복잡한 셈법으로 분주하다지만 시민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놓여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과연 새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억울한 곰은 산으로 돌아가고 잡아야 할 것은 진짜 범인이어야 하는 그런 새 출발.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어온 막강한 검찰 권력을 일부 떼어내야 한다. 이런 대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일부 그 권한을 받는 경찰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들의 신뢰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찰 내에서 대표적으로 수사권 독립론자에 속하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잠깐 연결해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잠깐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자, 황 경찰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원래 오늘 토론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황 청장께서 그 서울에 올라오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일단 오늘 제가 황운하 청장하고 인터뷰를 하고
내일 이후에 검찰 쪽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을 다시 또 모셔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의 1차적 수사 지휘 권한이 폐지됐고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준 것이 오늘 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만. 이로써 경찰의 힘이 세졌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오늘 정부 안에 만족하십니까? 좀 뭐 의미를 부여할 부분도 있지만 또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이제 경찰과 검찰의 관계라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그 의제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는데 예. 이 검찰 개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 개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건 대단히 미흡한 조정안이 될 것 같고요. 즉 예.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덜어내는 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인데 이번에 발표된 안을 보면 검찰의 권한이 별반 달라질 게 없다. 예. 즉 이전과 달라질 게 없다는 그런 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미흡하고요. 예. 또 경찰과 검찰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종전의 지휘 관계가 폐지되고 경찰에게 수사의 자율성이 확대됐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상했던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몇몇 통제 장치가 마련되긴 했지만 경찰이 수사 도중에 검찰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겠으나 만약 부실 수사라든가 아니면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가 이루어져도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말, 이것은 순전히 검찰의 시각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발표된 안을 보면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실 수사라든지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면은 부실 수사나 인권 침해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를 겸허히 수용을 해서 예. 그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수사 현실을 보면 현재도 검사의 수사 지휘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인권 침해를 막거나 부실 수사를 막거나 하는 방향으로 수사 지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수사 지휘가 폐지됐다고 그래서 갑자기 인권 침해 우려가 높아지거나 부실 수사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수사 현실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글쎄 그 말씀은 근데 거꾸로 해석을 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인권 침해 가능성은 사실은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또 실제로 경험상에 나와서 나온 그런 우려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인권 침해를 경찰도 막을 수 없고 검찰도 막지 않았다는 건 어폐가 있겠지만은 검찰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 지휘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경찰이 내부적으로 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은 해야 될 것이 당연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질문을 드릴 때 수사지휘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릴 때 이것이 검찰의 시각이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검찰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경험으로 볼 때 그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큰 우려를 가지고 계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각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드루킹 수사라든가 이런 경찰의 수사 능력을 좀 의심하는 그런 사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찰에 비해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검찰의 프레임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경찰의 수사 능력과 검찰의 수사 능력을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사에 대한 중요한 수단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역시 강제 수사입니다. 즉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예. 검찰은 영장을 받기에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고
경찰의 수사는 좀 뭐 검찰의 현실적으로 검찰의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의 수단이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검사는 조서를 받으면은 그것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의 좀 뭐 수단이 좀 더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은 또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저는 조서의 증거 능력 둘 다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예.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검사가 좀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사 수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경찰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역량이 마무리하시죠. 말씀. 수사 역량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식들을 일반적으로 더 가지고 계시고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조건이 검찰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 능력에 어떤 의구심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놓고 볼 때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예. 검찰도 물론 정권에 휘둘리는 그런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은 적이 많은데 경찰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이런 비판도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검찰보다 외압에 더 취약한 구조다 이런 지적인데 그래서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오히려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우려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경찰도 검찰도 그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경찰이 수사의 외압에서 검찰보다 뭐 덜 자유롭다든지 이런 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1년여 동안 활동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그런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지 중립성을 확보할 것인지 이 방안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제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실행이 되면은 그런 그 국민들의 우려가 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아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간다면 많이 그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황 총경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한다. 그러나 개선안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라는 정도로만 답변을 하시면 아마 듣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무슨 얘기지? 왜 이렇게 두리뭉술이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 무엇인지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경찰개혁위원회 안은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수사 단계에서 이제 공정성, 전문성, 중립성 이걸 확보하는 방안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제가 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시간상 제약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다만 어떠한 권고안이든 그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 경찰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만일에 시행이 된다면 정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찰에 쏠린 시선은 굉장히 날카로워질 것으로 각오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지금 자치경찰제가 내년부터 예.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이 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미 봐서 아는 것처럼 소방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서요. 예. 경찰관들이 전부 소방공무원처럼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는 내용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내용 그 얘기도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뭐 확정된 내용이 아닌 상황에서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지방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자치 분권의 실현,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의 제공, 이 측면에서의 자치경찰제는 마땅히 경찰이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아까 제가 강현석 기자와 얘기할 때 나온 우려 중에 한 가지를 전달해 드리면서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뭐 그 황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께서 뭐랄까 약속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지역 유지라든가 이런 쪽과 유착이 돼서 그것이 수사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없을까요? 그런 일이? 지금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안은 그 수사권이 자치단체에게, 즉 자치경찰에게 넘어가는 방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의 수사권은 여전히 국가경찰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사권이 지역 그 토호 세력들과 유착이 된다든지, 예. 선거에 선출되는 자치단체 장에게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글쎄요, 그 수사권이라는 문제가 어떤 커다란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해당이 되겠지만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다시 말해서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굉장히 민감과 밀착된 그런 사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약자 문제라든지 예. 뭐 학교폭력, 가정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지방자치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으로 잠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수사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짧은 시간에 오늘 나온 조정안을 가지고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고, 근데 아무튼 대표적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 시간 이후에 검찰 쪽 지지하는 분이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앞서서 일부에서 잠깐 좀 전해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에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짤막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 어떤 내용이 주로 언급이 됐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조금 전 끝난 하원 연설에서 러시아와 남과 북 삼각 경제 협력은 철도와 가스관, 전력망 분야에서 이미 공동 연구 등의 기초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면서 삼국 간의 철도, 에너지, 전력 협력이 이뤄지면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산에서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있는 철도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내가 자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가스, 철도 등을 포함한 9개 중점 분야를 협력하는 극동개발협력과 함께 러시아의 최첨단 한국형 종합병원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내일 한러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푸틴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와 지지를 구할 계획입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23일 자정 러시아 로스토프 나도브에서 열리는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축구 경기를 관전한 뒤에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예,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네, 팩트체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수면 마취로 잠든 환자에게
의료진들이 한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이 된 거죠? 네, 이 환자가 의료사고를 걱정해서 녹음기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적나라한 발언들이 녹음이 된 겁니다. 이게 2013년의 일입니다. 당시에 형사 고소가 돼서 수사는 됐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요. 네. 최근에 환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을 좀 보면 처음에는 떠들썩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잘 보도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떠들썩했던 그리고 관심받았던 두 건의 사건을 저희가 추적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보도했던 화면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검진센터에서 수년간 벌어졌던 사건인데 의사가 수면 마취 중이던 여성 환자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습니다. 네. 간호사들이 이렇게 진정서도 쓰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고심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7년 경남 통영 지역의 사건인데 한 내과의 병원장이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결국 이제 오늘 팩트체크 핵심은 대책 아니겠습니까? 네. 팩트체크팀이 그동안 어떤 대책들이 있었고 또 지켜졌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해봤죠? 네. 정부의 대책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2016년 3월에 발표인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입니다. 면허관리제도 대폭 강화라고 제목이 달려 있는데 수면 내시경 등 진료 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지켜졌습니까? 결론은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면허는 의료법으로 규정이 되는데 법 자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 2년간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담당자와 통화해봤습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건 없습니다. 벌금 이상을 선고받아도 1개월 면허 정지로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환자 입장에서는 나아진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주요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사전 예방에 힘을 쏟는 추세인데요. 샤프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샤프롱이 우리말로는 배석자라는 네. 뜻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진료의 경우에 환자와 의료진 외에 제3자를 배석시키는 겁니다. 제3자는 보호자나 다른 의료진을 말합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환자가 이걸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알라바마와 뉴저지 등 6개 주에서도 법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믿을 만한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면 좀 많이 안심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영국인데요. 영국도 이 제도를 법으로가 아니라 이제 지침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의사면허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65%의 의료기관이 따르게 되고 이건 의사가 환자에게 먼저 제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법적으로 제3자를 참석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환자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좀 이런 제도를 도입할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보건복지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한국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아니라 대한의사협회가 윤리 지침으로 만들기는 했습니다. 이런 네. 내용입니다. 의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라는 건데 하지만 강제력이 없습니다. 네. 대한의협에 문의를 해봤는데 의사들이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는 자율 규정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아까 나왔던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구속력이 떨어지기는 하는군요. 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이런 네. 요구를 의료기관에 직접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가 있고 물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에도 문의를 해보니까 의료진 차원의 윤리의식을 자체적으로 높여가겠다는 입장을 저희에게 밝혔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비하인드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자업자득입니다. 예, 자업자득.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자기가 화를 입는다? 예, 그런 거겠죠. 그런 예. 해석인데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오랫동안 보좌관을 한 전 보좌관이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예. 전 보좌관이 책을 한 권 냈는데 여기에는 지난 2016년에 있었던 20대 공천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외압을 행사했는지가 잘 드러났습니다. 그 시끄러웠던 공천 과정. 그렇습니다. 예. 책의 몇 가지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2달 전인 2016년 2월 24일 A라는 인사가 김무성 대표를 찾아와 청와대 뜻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은 공천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며 리스트를 줬다고 합니다. 청와대 심부름을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 A라는 인사는 청와대 측과 가깝고 현기환 정무수석, 당시 신동철 정무비서관과 상당히 가까워서 거의 매일 김무성 당시 대표를 찾아와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당시 리스트라는 것이 불러준 명단을 그냥 이면지에 볼펜으로 적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볼펜으로 적은 명단을 잠깐 보면 이재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유승민, 정두원, 김용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혜진, 김세현, 김학용, 김성태, 박민식, 홍지만 의원 등등의 이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 A가 누굽니까? A는 모릅니까? 제가 오늘 저자에게 전화를 해서 A가 누구냐고 몇 번 물어봤는데요.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정치평론가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기자들과는 잘 친분이 없는 김무성 대표와 신동철 정무비서관을 둘 다 잘 아는 인사라고 익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다 잘 알고 김무성 대표를 매일 만날 수 있을 정도면 그 박성태 기자가 취재해도 안 나오는 인물인가 보죠? 몇 번 물어봤는데 절대 익명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른 쪽으로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총선에 살생부 논란이 있었는데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책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실제 2016년 총선 전에 살생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 언급한 사람은 바로 정두원 전 의원인데요. 김무성 당시 대표가 직접 관련 언급을 했다라고 폭탄 선언을 당시 했고 하지만 바로 얼마 뒤에 김무성 당시 대표가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공천 과정은 저 살생부대로 거의 이루어졌었고요.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이면지에 볼펜으로 적은 살생부가 있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김 대표가 이 사람들을 빼고 어떻게 총선을 치르냐고 A에게 따져 묻자 A가 한 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말 잘 듣는 충성스러운 8, 90명의 의원만 당선되면 좋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당을 어떻게 봤는지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 수가 몇 명이 되냐 규모에 상관없이 그냥 말 잘 듣는 사람들만 8, 90명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앞서 리스트에 나왔던 사람들의 경우 그런 사람들이 경쟁력이 높은데 이를 빼면 어떻게 하냐라고 김무성 당시 대표가 묻자 그런 사람 필요 없다. 당시 이제 주요한 이유는 유승민 의원과 가깝기 때문에 리스트에 올랐다는 건데요.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그러고 충성스러운 8, 90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해 말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으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자업자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만약에 부결시키려고 했으면 충성스러운 100명 이상의 의원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따져보자면.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전원 불출마로 잡았습니다. 다음 총선에요. 그렇습니다.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술입니다.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떤 아픔을 무릅쓰고라도 한부를 스스로 도려내보자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우리 자신들이 직접 맞이한다면은 환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누가 환부, 즉 누가 도려내야 할 부분이냐는 문제인데요. 이를 두고 오늘 의총에서는 이른바 친박과 비박이 5시간 동안 바로 당신이 환부다라고 하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말한 김성태 원내대표도 환부라면서 물러나라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환부로 지목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차기 총선에 전원 불출마해야 된다라는 언급도 자유한국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포럼에서 자유한국당의 정종섭 의원이 한국당 전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당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단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전원 불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뭐 믿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정말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의원의 경우 예.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 아닌가요? 김무성 의원?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김무성 의원 한 명이고요. 예. 사실 김무성 의원은 이전에도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그럼요.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예. 예. 대신 당권 도전을 시사를 했습니다. 예. 또 몇몇 초선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불출마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보도가 됐었는데요. 대신 조건이 있는데 보수 몰락에 책임 있는 분들이 불출마하면 나도 불출마할 용의가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그 책임이 누가 있냐가 또 시끄럽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불출마 언급에 대해서 당의 한 관계자는 이런 표현들은 전체 다 불출마하자 이런 예.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불출마시키려면 당신도 불출마해야 된다. 당신이 청산돼야 내가 청산될 수 있다. 예. 이른바 물귀신 작전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는 진보도 보수도로 잡았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바른미래당이 최근 통합을 위한 워크숍을 다녀와서 예.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오후에 발표한 건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당입니다. 예, 합리적 진보라는 표현이 공개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예. 이전에는 안 나왔었습니다. 바로 옛 바른정당계에서 반발이 나왔었는데요. 예. 이지연 비대위원이 워크숍에서 합리적 진보라는 말은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준석 원외위원장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공존은 마치 뜨거운 냉커피처럼 들릴 수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화합하자고 갔는데 여전히 노선 갈등이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의원들끼리는 보수와 진보라는 표현을 같이 쓰자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되는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예. 다만 당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갈등으로 남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런 갈등이 계속됐기 때문에 당시에 이종은 평론가가 워크숍 모두 발언에서 쓴소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흔치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마다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한테까지 순서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두 사람이 이 당의 얼굴인지 아닌지부터가 당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도 물론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에서는 이 선으로 둘 다 물러나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오늘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더 오릅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y are we looking down on our sisters and brothers? Isn't love all that we got? Don't we know everyone's got a father and mother? The day we know we're all the same together, we can make that change. Look around, there are too many of us crying, and not enough love to go round. Oh, what a waste, another day, another good one dying. But I know that the